1,000원이었죠. 그럼 양도가액의 뜻은요. 실지 거래가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 총 수익 금액입니다. 그 내용까지 알면서 이제 요약집 볼 때에 거기 제 100조 보세요. 제 100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라고 적어졌죠. 그러면서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서 제96조 보세요. 제96조에서 동그라미 1번 1항 볼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그럼 원칙은 양도가액이 실가란 얘기죠. 양도가액이 실가니까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은요. 실가다. 이 내용을 거기에 두 조항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내용까지 알고 다시 위에 100조 2항 갑니다. 100조 2항 가볼 때 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 거기 밑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 밀줄 치고요. 거기에서 뒤에 각각 구분하여 기장, 구분에다가 동그라미. 기장이란 말은 장부에 적는다 뜻인데요. 그 내용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기장이란 말 나오면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계산. 이제 그 내용으로서 연결시키면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거죠. 양도차익 계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구분 계산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으로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용은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 주택은요. 주택은 요 주택 단어 안에가 포함된 게 뭡니까?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양도했다면 이때는 나눠서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일괄 양도가액에서 일괄 취득가를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요. 자, 상가를 양도한다. 고 했을 때 건물 없는 토지 없죠. 그럼 여기에서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괄적으로 팝니다. 일괄적으로 파니까 자, 일괄적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일괄적 취득가, 필요경비, 일괄적 취득가에 대한 내용을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들은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상가 건물 따로 해서 양도차익 산정, 토지 따로 해서 양도차익 산정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구분 계산한다 뜻이에요. 그냥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토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 이 말이 있다면요. 뒤에서는 어떤 말이 써야 될까요? 구분 계산. 거기에다가 일괄 양도차익 산정 X라고 적으세요. 일괄 양도차익 산정 X.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숫자 나오죠. 여기 숫자에 대한 내용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동그라미 3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데 왜 요약집에다 적어놨냐라고 또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요약집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의 차이점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공부 안 하신 분은 공부량을 좀 더 많이 하시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공부 강의 들었던 분들은 버리시라고요.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 고려해서 안분한다. 안분이란 말은 배분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배분한다 이렇게 나누는데 기준시가 비율로서 배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 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양도하였음으로써 여기 상가 건물일 때는 얼마 배분, 또 기준시가일 때는 얼마 배분시켜야 되겠죠. 배분시켜야 되는데 배분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었다면 그때는 기준시가 비율로서 배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그 내용으로서 해드리면 또다시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질적 내용 가지고 해볼게요. 시장 잘 가시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처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시장 가볼 때 파 사잖아요. 이 파, 대파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세에 대한 내용이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는데 보통적으로 한 2,120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냥 2,000원이나 합시다. 2,000원이었고 그리고 중파는 이 가격보다 더 비싸요. 파만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싸고요. 적은 것은 더 비싸라거든요. 그럼 여기 중파에 대한 내용이 4,000원이었다 합시다.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쪽파, 파김치 담은 게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4,000원이었다 합시다. 이렇게 하여 볼 때 자, 여기에서 이 대파, 중파, 쪽파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취득해요. 일괄적 취득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취득하니까 이제 할인 받겠죠. 싸게 받아요. 그때 가격에 대한 내용이 100원이었다 합시다. 그랬을 때에 자, 여기에서 요 100원을 가지고 이제 배분해야죠. 배분할 때 대파는 얼마고 중파는 얼마고 그리고 쪽파는 얼마인가 이제 배분 들어갑니다. 배분 들어가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해줘요. 자, 여기에서 요 대파에 대한 내용은 요 총괄적 가액에서 20%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100원 일괄 취득가에서도 20% 차지할 것이다. 라는 으로서 여기다가 20%를 곱해요. 그러면 금액에서 20원 나오죠. 이건 대파의 취득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중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총괄 가액에서 40% 차지하니까 여기 일괄 취득가에서도 40% 차지할 것이다. 라는으로서 40%를 곱해 주니까 중파의 취득가액은 40원. 또 쪽파에 대한 내용도 여기 총괄 가액에서 40% 차지하니까 여기 일괄 취득가에다가 40%를 곱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40원 되죠. 이렇게 배분한다. 라는 내용이 바로 안분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는 것은 기준시가로서 안분한다 하면 되겠죠. 기준시가로서 안분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양도가액의 원칙은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돈 들어온 금액이죠. 총 수익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받았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이처럼 나는 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안 계십니까? 뭐 안 계시면 놔두고요. 나는 돈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일반적 경우는 돈 들어온 금액인데 이제 몰라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추계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될 내용으로서 문제상으로서 본다면 문제에서 지문이 엄청나게 길게 되겠으나 문장 안에서 실지 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추계 결정의 순서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확정이란 말 배웠죠. 확정이란 말은 세금액 산정을 말합니다. 또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한 경우를 보고 결정 그럽니다. 그리고 신고와 결정의 구별점은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신고되겠죠. 근데 신고할 때에 나는 실질거래가가 얼마인지 몰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무서장이 정해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결정. 결정이란 말이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하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정할 때 그 순서에 대한 내용은 맨 처음에는 매매 사례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매 사례가도 없다면 감정가로 가져요. 감정가액도 없다면 그때는 시계 대반다라는 의미로서 환상가 갑니다. 그런데 이 환상가액에 대한 내용의 시에 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서 환상가에 대한 내용의 산식에 대한 내용의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한 6분 내지 7분 걸려요. 저희들이 풀었다면 3분 내지 4분 걸려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환상가에 관한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혼동돼요. 이건 버리세요. 문제 나오면 틀리고요. 풀 필요 없습니다. 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제가 계산 문제였는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환상가 문제다 하면서 풀지 말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가는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하여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적용된 경우가 환상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상가에 대한 내용도 없다면 그때는 기준시가로 간다. 이 내용으로 나와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101동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1층으로서 평수에 대한 내용이 다 각각 40평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1층에서 3일 전에 103호에 대한 내용이 7억에 팔렸어요. 그리고 115를 판 사람은 나는 얼마에 팔았는지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나 몰라 그랬어요. 이랬으면 여기에서 볼 때 같은 동이죠. 또 같은 평수죠. 같은 층이에요. 그러면 3일 전에 7억이고요. 115에 대한 내용은 유사한 가격일까요? 아니면 올동하게 큰 차이로서 벌어질까요? 유사한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판 사람은 여기가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7억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매매 사례가. 합당한 얘기죠. 매매 사례가를 가지고요. 이것도 없다면 그때는요, 감정평가사가 산정했던 가액엔 감정가 합니다. 감정가도 없다면 시계에 대입한다. 그래서 환상가. 환상가에 시계에 대입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 그때는 기준시가로 간다.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럼 이 순서에 대한 내용은 기억할 줄 아셔야 돼요.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첫 글자로서 매, 감, 환, 기, 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말이 나왔을 때요. 실지 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지 거래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만 따로 나왔어요. 양도가액만 따로 해가지고 양도가액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왔을 때의 추계결정 순서로서 가보는데 여기에서는요. 요 환상가예요. 환상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해서 취득가를 알 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 그랬죠.
그러면 양도가액과 비교해 볼 때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예전 올해 전 겁니까? 최근래 겁니까? 양도가는 최근래예요. 최근래니까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환산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그러면 여기에서 양도가액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매 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으로서 나와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억할 것으로서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그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알 수 있냐면 양도가액은 환산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까지도 유추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취득가일 때는요. 환산가가 적용이 된다. 이 내용까지도 알 수 있죠. 그 내용을 아시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오른쪽 보시면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나오죠. 거기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그 단어가 있으면 양도가액이 알 수가 없다라고 나왔을 때에서는 매, 감,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취득가액이 알 수 없다면요. 매, 감, 환, 기.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세 번째 점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점은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할 수 없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개정 신설된 내용인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로 하는 경우. 자, 여기에서 볼 때에 5년 내에 신축했던 건물을 양도했죠. 그러면서 취득가를 환산가로 가져요. 그러면 5년 내에 양도했으니까 거기에서 오래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최근래 겁니까? 최근래 거에 대한 내용을 환산가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환산가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세금액은 적게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세금액이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세금의 회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환산가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환산가액에 5%를 더합니다. 거기서 환산가에다가 동그라미. 5%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환산가액의 5%로 기억하시면 돼요. 환산가액에 더하는 겁니다. 환산가액의 5%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가 이 필요경비가 환산가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취득가가 적용되어 있으면 여기서 양도차익이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면서 양도소득세 세금이 또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국가가 세금을 산정할 때 여기 금액에다가 플러스 환산가의 5% 해가지고 더한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5% 숫자는 맞게 줄 거니까 조심하실 것이 어때요? 환산가. 환산가의 5%다. 환산가에다가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으로서 먼저 읽어줄게요. 1번.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저가로 양도했죠. 그랬으면 돈 들어온 금액은 낮은 금액이죠. 그럼 여가 낮게 됐으면요. 여기 금액도 어떨까요? 낮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세금을 부당히 회피합니다. 그 부당히 회피되는 것은 돈 들어온 금액을 믿지 않겠다.
라는 그때는 시가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으로서 볼 때에 가로 보니까 시가로 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 시가의 5%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그리고 또 출제자가 계산까지 다 맞게 만들어주고 숫자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숫자는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제 아는 것은 뭐만 아시면 되냐면 문제 풀 때에 문장에서 특수 관계인 과외 거래 이 말 나온다고 할지 부당 행위 계산 이 말이 나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도가든 취득가든 시가다. 그러면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산정해요. 자, 원칙은요. 돈 들어온 금액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들어온 금액인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는요. 매감기로 가지고요. 그리고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했다면요. 그때는 시가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을 정했어요. 정했으면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야겠죠. 희생된 가치, 필요경비로 갑니다. 필요경비는 뒷페이지에 있어요.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희생된 가치니까 당연히 취득가에 대한 내용이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도 해당됩니다. 이 자본적 지출이란 말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그래요. 그럼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양도가액이 커졌겠죠. 커진 만큼의 희생된 가치로서 필요경비에 넣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에요. 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취득하였다 했으면 취득가 나오겠죠. 취득가 여기다 적으면 돼요. 적고 그리고 이제 취득 후에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써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이용 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때 소요된 비용이 4천만 원 들어갔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건물의 가치 어떨까요? 증가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상태에서 팔았을 때 그때 가액이 10억.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그때 가액이 7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음으로써 얼마가 돈이 더 들어오면 3억이 더 들어오죠. 그럼 이 3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가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본적 지출. 이 지출에 대한 내용 넣어줘야겠죠. 필요경비에 들어가져요. 그리고 또 양도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양도 가액이 커져요. 희생된 가치로서 양도 비용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가를 먼저 봅니다. 취득가 먼저 보는데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까 이렇게 했어요.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겠죠. 요 10원이 곧 뭐였을까요? 취득가가 됩니다. 이 10원은 사가지고 온 금액이에요. 그럼 결국적으로서 취득가란 말은 사가지고 온 금액이란 것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가지고니까 매입했던 대금, 구입대금이겠죠. 매입대금이란 말과 구입대금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와야 사용 가능하죠. 그럼 여기에서 온 비용을 더한다는 것으로서 부대 비용을 더하는 게 뭐다? 취득가다. 이 넣어져요. 취득가는 구입대금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한다.
부대비용으로서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부대비용의 뜻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이 부대비용의 뜻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취득가액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대비용의 뜻을 적어줄게요. 물론 거기 오른쪽 보시면 뜻 적어져 있어요. 부대비용의 뜻은 사용 가능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 내용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돼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 때 여기에서 취득세 금액 어떨까요? 취득세를 납부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세는요 포함이 된다. 해당된다 나오져요. 그리고 또 재산세 어떤 거 볼까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과세하죠. 매년마다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이 내용은 매년마다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용 가능 이후 비용이에요. 이후 비용이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되겠죠. 보유 관련 세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보유 관련 세금은 매년마다 징수하니까요. 그러므로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예로 나오겠죠. 또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도 보유 관련 세금이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상속세하고 연결해 봅시다.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 관련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관련 세금으로서 취득세 공제해주고 상속세까지 공제한다면 이건 이중공제입니다. 이중공제니까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도 되는 거고요. 또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관련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넣어주고 증여세까지 넣어준다면 이중공제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로서 적어져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D페이지 보시면 D페이지에서 12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칸에서요. 투블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칸 보시면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예요. 거기에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내용은 적어져 있지 않으나 기본서는 없어요. 없으나 여러분 시험에서는 필요경비에 해당된 거, 해당되지 않는 걸 섞어요. 섞어가지고 필요경비인 걸 골라라,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닌 경우만 따로 묶어줬어요. 기본서는 없으나 따로 묶어줬으니까 거기에서 볼 때 기억, 니은, 디귿 나오죠. 디귿번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하나 더 적으세요. 지역, 자원, 시설세. 상속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로 됩니다. 이 내용의 세부적 내용은 뒤에서 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 내용으로서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다시 앞페이지 옵시다. 앞페이지 오셔서 이 필요경비예요. 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희생된 가치죠. 희생된 가치에 대한 내용은 증빙을 제출해줘야 인정됩니다. 증빙 제출 시 인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법은 사실과사이냐? 사실과사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들어갔으니까 또 부대비용으로서 갖춰줬으니까 이거 인정해달라고 우기신 분들 많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갔으면 빼는 경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우겨요. 이럴 것 같아서 이 필요경비에는 뭘 갖춰야 된다? 증빙. 증빙이 뭘까요? 영수증.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취득세만큼은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납부했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 국가가 얼마인지 알고가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취득세만큼은 영수증 없다 하더라도 인정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거기 박스 밑에서 점 나오죠.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혼동될까 봐 무서워서 거기 오른쪽 칸에다가 또 적어줬어요. 취득세만 영수증, 즉 증빙서류가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경우는 증빙서를 갖춰야 인정한다. 그 증빙서류가 뭘까요? 영수증.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라는 의미로 되고 이 정도 하였으면 이제 두 번째 점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점 볼까요? 법무사 수수료 어떨까요?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겠죠. 포함이 된다. 그러면 되겠죠. 취득시 중개 수수료도 마찬가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와지고 B번도 보세요. B번도 충분히 알아요. 읽어드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취득에 관한 장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하기 위해란 말은 취득하기 위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이거 어떨까요? 이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겠죠. 포함이 된다.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D번입니다. D번. D번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당사자가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여기서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란 말은 할부 거래를 말합니다. 할부 거래. 할부 거래를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할부 거래에 의했을 때 거래가액을 정하겠죠. 거래가액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현찰가, 현금가에다가 기간의 이자 금액까지 더해가지고 거래가액을 확정짓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 확정된 가액에 의해서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용을 볼 때 이 취득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할부 거래 이만 나왔다면 끝에 이자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다행스럽게도 할부 거래란 말은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고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그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할부 거래다 라고 생각하면서 끝말 가세요. 이자가 포함된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런데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지급 기일 지연으로서 발생된 이자 나왔어요. 지급 기일 지연으로 발생된 이자란 말은 지연이자죠. 자기 잘못된 금액이죠. 그럼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 구별점 다 찾아냈어요. 찾아내는 걸 볼 때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 이 말이 나오면서 지급 기일 지연 이 말이 없다면 끝말의 이자 금액은요 포함이 된다. 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주의에서 볼 때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지급 기일
지연으로 발생된 이자 나오죠. 그럼 끝말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나오죠. 거기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같은 말. 같은 말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한 내용은 만약에 그 지연 이자가 취득가액에 들어있으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겠죠. 빼줘야 되는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요 내용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이제 같은 말로 되는 거니까 출제자는요. 자기 문장력 표현에 의해 가지고 이 단어를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단어로서 구별시키면 되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어느 내용을 사용할지 모르니까 다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주의 보세요. 두 번째 주의 볼 때에 아까 했던 내용으로 볼 때 문장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행위 계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뭘까요? 시가로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시가를 초과하였던 요 금액은요. 포함이다, 제외다. 이걸 제외시켜줘야 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 초과액은 제외로 됩니다.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제외한다에다가 또 적으세요. 또 적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무엇을? 초과액을. 이런 내용이죠. 초과액을 공제해줘야 뭐가 될까요? 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기 바랍니다. 적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한 사람 아니잖아요. 출제자가 각기 횟수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니까는 자기의 문장력 표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의 응용적 내용으로서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세 번째 주의할 내용에 대한 내용이 법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 것으로서는 그 옆 페이지 보시면 F 나오죠. 이 F에 대한 내용이 법전서 나온 문장입니다. 거기다가 박스로 만드십시오. F에 대한 박스로 만들어주고 이 박스로 만들어진 요 법전 내용의 요 문장에 대한 내용이 끊어진 내용으로서 두 번 출제했고요. 또 완결된 문장으로서 두 번 출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출제할 때마다 우리는 다 틀려왔어요. 그래서 그 완결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살펴봅니다. F 문장 있잖아요. 아니 맞는 F?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F라고 되어 있잖아요. F 되어 있고 거기 보니까 시행령 163조 나오잖아요. 법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 다를 이렇게 내용 박스로 쳐주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 F에 대한 내용을 박스로 쳐주세요. 박스로 쳐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끊어볼게요. 끊어볼 때 취득 시 쟁송에 관련 소송비, 화해비 이렇게 끝났어요. 소송비, 화해비 이렇게 끝났다면 어떨까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방금 포함된다 했잖아요. 포함돼요. 포함되고 다시 이제 여기서 연결합니다.
연결해가지고 타소득 금액, 이 타소득이 사업소득 금액으로 나왔을 거예요. 타소득 금액 산정 시 필요 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 합시다. 이렇게 끝났다 하면 이제 내용 보죠. 여기 취득 시 쟁송 관련 소송비 화해 비용에 대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넣어주고요. 또 타소득의 필요 경비로 떠넣어줘요. 그럼 몇 번 공제입니까? 2번 공제. 2번 공제니까 필요 경비 산입 이렇게 끝났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포함이라고 하세요. 불포함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여기서 연결합니다. 연결하면 이제 완결된 문장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한 금액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다고 한다면 이때는 포함됩니다. 자, 보면은 여기가 요 전체가 취득 시 쟁송 관련 소송 비용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어때요? 포함이 된다. 이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중 일부, 요 일부가 타소득 금액 산출 시 필요 경비에 산입됐어요. 그럼 이건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되겠죠? 이거예요. 여기죠, 이제. 여기죠. 그럼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죠. 이걸 뺀 나머지 금액은요? 포함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문장에서 볼 때 제한 금액으로 끝났어요. 그럼 그때는요? 필요 경비에 산입된다. 포함된다. 이러면 되겠죠? 이제 문장의 끝을 보고 하는 거예요. 끝을 봐가지고 필요 경비 산입으로 끝났다면 그때는요? 불포함으로 기억하세요. 불포함이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필요경비 산입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한으로 끝났어요. 그때는요. 포함이 된다. 취득가액에 넣어준다. 라는 의미로서 산입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머릿속에서는 꼭 들어간 것이 어떤 단어로서 적어져 있냐면 기록되어 있냐면 머릿속에서 제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볼 때 필요경비 산입은 제외. 연결해가지고 산입된 금액을 제한 금액은 산입. 이렇게 하니까 또 이해가 안 가. 왜? 자기 머릿속에서 제이라고 적어졌으니까. 이렇게 이해 안 간 것은 어떤 사람이냐? 국어 공부가 안 되신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놓고 국어 공부 안 되니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국어 공부 해봅시다. 그럼 해볼 때 여기에서 부정 플러스 부정은요. 강력한 긍정.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외한 금액은요. 산입된다. 이제 아셨죠?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력한 긍정이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문제 풀면 되는데 나올 때마다 틀려. 왜 틀리냐? 면은요, 여기에서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고 시험의 문제를 뒤에서 문제 풀게 되면 세법이 맨 마지막 그랬죠? 맨 마지막이니까 진이 다 빠져. 진이 다 빠지면서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멍해져 가요. 멍해져 가면서 요 내용이 평시에는 생각이 돼요. 제 플러스 제외는 포함이다. 이렇게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안 나와. 시험장에서는요. 안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시험용으로서만 아시면 돼요. 시험용으로서 필요경비 산입 끝났다면요. 그때는 불포함. 되겠죠? 그리고 제한으로 끝났다면요. 산입, 포함.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로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만 가지고 문제를 풀는데 이해만 가지고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여기요. 이해해봤자 그 이해에 대한 내용은 계속 또 이해해야 돼. 내년도 이해해야 되고 그 내년도 이해해야 되고 계속 이해만 해. 그리고 시험은 계속 떨어져. 왜? 암기가 안 됐고요. 문제 풀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푸시라고 꼭 제가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된 단어를 잡아줘요. 키워드를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문장에서 필요경비 사안이 끝났으면요. 뭘로? 불포함. 이게 작년 시험이에요.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왔어. 틀리고 오면서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제발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예로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가보시니까 거기에서 FG 나오죠. G에서 1번 보세요. 한문으로 1번. 실지, 거래가 알 수 없는 경우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 감, 환, 기. 취득가니까 매감, 환기 되겠죠. 그 다음에 또 4번에서 보세요. 4번에서 일괄 양도 취득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게 바로 상가죠. 그때는요. 구분해서 계산한다. 일괄적으로 양도 차익 산정한다. 구분 계산한다. 구분 나와야죠. 구분하여 기장 되겠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요. 구분이 분명치 않다면요. 그때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으로 됩니다. 그리고 D페이지에서 자본적 지출 나오죠. 자본적 지출의 뜻에 대한 내용은 취득 후의 지출로서 실질, 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보고 자본적 지출 그럽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쭉 거기에 가볼 때 계량 단어가 있으면 그 계량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초과 지붕을 스레이트 지붕으로 계량하다. 이랬으면 계량 단어 나왔죠. 그럼 계량됨으로써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량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 하시면 돼요. 또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 이용편이 나오죠. 그럼 그 단어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하시면 돼요. 그 문장은요. 이용편이란 말은 리모델링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됐으니까 가치 어때요? 증가되겠죠. 근데 또 용도 변경 단어가 문장에 있으면 그 문장은 자본적 지출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상가, 신축은 불허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상가, 신축은 불허합니다. 허가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택의 신축에 대해서는 일부적 허용합니다. 이제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일부 신축하고 난 다음에 계속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정치적 바람 좀 쐈어요. 그러면서 상가로 용도 변경하였어요. 그럼 가치 어떨까요? 당연히 증가되겠죠.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가치 증가되니까 자본적 지출로 됩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계량 단어, 그렇지 않으면 이용 편의 단어, 그렇지 않으면 용도 변경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만 보자마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이다. 이러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조심하실 점, 수익적 지출은 들어가지 않아요. 수익적 지출에 대한 예로서는 여러분들 학교론 시간에 배웠을 때 취득 후의 지출로서 원상 회복, 능률 유지되는 지출이 수익적 지출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볼 때 여기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발로 찼어요. 이렇게 찼다.
아니, 여기 있네, 이거. 여기도 이렇게 분필이 더럽게 했어. 미안한데. 더럽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여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장한테 이거 이태호가 했다라고 고자질합니다. 그럴까 봐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페인트 사가지고 칠했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됩니까? 아니죠. 뭐예요?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니까 가치 변동이 없음으로써 이건 포함되지 않겠다로 된 것이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10의 2 전까지에 대한 내용은 문장의 지문들이 아주 짧았어요. 짧아서 10의 2 전까지는 수익적 지출 이 단어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문장의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보통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넉 줄이에요. 이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상 회복 나오죠. 그러면 그 단어 보자마자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또 했어요. 이렇게 또 했으면 뭘까요? 능률 유지. 그 능률 유지 단어 보면은요,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도 되겠죠? 그 원상 회복 단어, 능률 유지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난다면요, 저 생각하시면 돼요. 분필로 칠한 놈. 그럼 되겠죠? 그런 예로서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본적 지출 애시 나오죠. 애시에서 보니까 1번에서 한 문장으로 넉 줄이죠. 엄청나게 길죠. 한번 거기에 쭉 가보세요. 거기 쭉 가다 끝에 보니까 뭘로 끝납니까? 제한 금액 이렇게 끝나죠. 그럼 어떨까요?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산입된다. 이거죠. 구별하기 쉽겠습니까? 또 다시 2번도 보세요. 2번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서 끝까지 쭉 가보니까 지문이 엄청나게 기는데 거기에서도 제한금액 끝났죠. 제한 끝났으니까 이도 필요경비에 해당이 된다. 산입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소송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보상금 한도입니다. 거기 증액보상금 한도에다가 밑줄. 에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4번. 4번 보니까 개발 부담금 나오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요 금액을 지급해줘야 자기 목적, 요 금액을 지급하였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되죠. 가치가 증가되니까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6번에서 첫 번째 점 보세요. 거기에 약간 가보니까 어떤 단어가 끼었습니까? 이용 편의. 이 말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문장. 두 번째 점에 대한 neu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되죠. 거기에서 어떤 단어 낍니까? 이용 편의. 이 말 나왔으니까 이것도 뭘로?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세 번째 점도 포인트된 단어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 문장 다 나와요.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단어만 찾게 하세요. 환지청산금. 환지청산금에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울 때에 증환지 배우죠? 증환지.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받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예요? 증환지. 이만큼 받아놓고 돈 줘야죠. 돈 준 게 뭐였어요? 환지청산금. 그 돈이 지급됨으로써 요만큼이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지청산금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필요경비에 포함이 된다. 자본적 지출에 들어간다. 이러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디귿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다음 시간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양도비용은 다음 시간 하는데 오늘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금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진도 못 맞췄잖아요. 그렇으니까 한 2시간만 다음 코스로 넘길게요. 양해해 주겠습니까? 진도는 끝냈다 하고요. 끝냈다 하고 그 나머지 2시간만 넘기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도 끝내고요. 저 원래 진도 잘 끝낸 놈이에요. 어떻게 끝내냐면요. 거의 한 1초로도 끝내요. 앞 페이지 봅시다. 부동산 세법이죠. 뒷페이지 봅시다. 뒷페이지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끝에서 값 해가지고 돈 숫자 적어졌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도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싫고요. 진도 끝냈다고 치고 2시간만 넘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